다리에 장애가 생긴 뒤로 회사 면접마다 떨어졌고 결국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그 일의 첫날이었고요. 김씨, 건물주님께 인사드려. 반장이 시키는 대로 인사를 했더니 건물주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눈물을 보며 저도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고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있는 제 모습은 늘 가면을 쓴 것 같았죠. 그땐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가족도 모두 절 외면하고 떠났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고 그조차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대지 못하는 삶. 그 속에서 자격지심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너무 많은 걸 잃고 나서야 나타난 그가 눈물을 흘릴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나이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 고등학교까지는 뒷바라지하겠다며 혼자 서울행 기차에 올랐죠.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자란 저에겐 서울이란 곳이 그저 화려하고 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돈 나올 구멍 하나 없는 시골 촌놈에게 서울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평생 탄광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고 어머니 혼자서 남매를 키우며 생계를 감당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다는 서울로 올라가 공장이라도 들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게 당시 제 머릿속엔 전부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 얻은 방은 변두리 쪽방촌에 있는 반지하였습니다. 월세 18만원짜리, 보증금조차 없는 그 방도 겨우 구한 것이었죠.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왔지만 서울에선 그 돈이 너무 적은 돈이더라고요. 처음 그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놓을 수 있는 공간인 그곳의 오래된 장판에서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로 골목바닥이 보였으니까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술술 들어와 밤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자야 했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터에서 막내였고 하루 12시간 서서 일해도 월급은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이었기에 그 방조차 저에겐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머니께 반은 붙였습니다. 홀로 아버지와 동생 셋을 돌보시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유난히 힘들 땐 나만 참으면 된다며 가슴을 치면서 꾹꾹 참았고요. 그 방에서 저는 그렇게 연글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밥 한 끼, 전기세 한 줄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던 그 좁은 방 안에서 참 많이도 제 자신을 다져야 했거든요. 괜찮다. 견뎌보자. 언젠가는 이 좁은 방을 나가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 저는 고된 서울살이를 견디며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옆방에 살던 놈이 바로 김성태였습니다. 성태도 저와 같은 해 고향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학년이 달라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고향 얘기 몇 마디 나누는 순간 금세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1살 차이였던 저와 성태는 그냥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첫 만남부터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서로 너무 잘 통해 형제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죠. 그만큼 외로웠던 것도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참 가난했기에 마음 놓고 어디 가지도 못했거든요. 길거리 토스트 한 조각도 사치였으니까요. 월급날이 가까워질수록 남겨둔 돈이 떨어지면 컵라면 하나를 끓여 반으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국물은 네가 마셔라. 난 괜찮다. 성태는 늘 웃으며 젓가락을 먼저 내려놓았고 저는 그런 성태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말없이 밥을 먹었죠. 그래도 1살 형이라고 성태는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겨울에 제가 열이 펄펄 끓어 39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감기에 독감까지 겹쳐 혼자 끙끙 앓고 있었고요. 약을 먹을 생각도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한 채 미련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때 성태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말없이 저를 이불로 감싸 안고 제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줬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쯤 되었을 겁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팠지만 밤새도록 제 곁을 지키던 성태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를 단순한 친구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냥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캔 사서 골목길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날들도 있었죠. 그때 얼마나 푸념을 늘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살이가 힘들다는 말, 고향이 그립다는 말이 대부분이었고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 고생 안 시키겠다는 다짐도 자주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니라고 할 시시콜콜한 꿈이었지만 그런 꿈을 함께 꾸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우리가 웃으며 어깨를 툭툭 치던 그 골목길과 비슷한 길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그 시절이 눈앞에 아른거리곤 합니다. 그렇게 김성태라는 이름은 제 청춘의 가장 따뜻한 한 페이지로 남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태였으니까요. 서로 결혼하는 것도 보았고 아이를 낳아 아빠가 되는 것도 보았죠.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저와 성태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자 시작한 일이 달랐기에 가는 길은 달랐지만 말이죠. 그러다 30쯤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인쇄소를 차렸고 성태는 사업을 한다며 저보다 몇 발짝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명함 하나 찍어달라고 들렀던 성태가 나중엔 명함 1000장, 전단지 몇만 장을 주문해 가더라고요. 덕분에 개업 초기부터 숨통이 좀 트이기도 했어요. 병수야, 너 나중에 잘 되면 내 덕인 줄 알아라. 성태는 그렇게 웃으면서도 매번 돈은 단 한 푼도 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저에게 당부하듯이 그러더군요. 작은 가게는 현금이 돌게 해야 돼. 알지? 나 말고도 다른 거래처에 외상 주지 말고. 말투는 가벼운 농담처럼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고마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냈어요. 성태는 건설 쪽으로 크게 성공했고 저는 인쇄소를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는 집으로 인정도 받게 됐죠. 그랬지만 서로 바빠져도 명절이면 얼굴 받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곁을 지켜줬던 사람도 성태였고요. 저희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좋고 아픈 것들을 모두 함께 겪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성태가 제게 조심스레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냐고 말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성태를 믿는 쪽이었거든요. 성태는 제가 군대 다녀와서도 제일 먼저 연락했던 친구였고요. 서울에 올라와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부터 힘든 시절도 기쁜 순간도 같이 겪었으니까요. 그런 성태가 어느 날 좀 다급해 보이는 얼굴로 절 찾아왔습니다. 그간 성태에게서는 볼 수 없던 얼굴이었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초겨울 바람이 꽤 차가웠는데 성태는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야 병수야, 나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 계약만 넘기면 진짜 나뿐 아니라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갈 거야. 그날따라 성태는 말끝마다
진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간절했고 손가락 끝은 자꾸 다리를 꼼지락거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불안의 몸짓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저는 성태를 믿었습니다. 성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거든요.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었냐? 그 말에 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성태는 저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 도우며 살자는 마음으로 제 이름 석자 꾹꾹 눌러 도장 찍으면서도 괜찮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성태가 한 달도 안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았고 조만간 술 한잔 하자더니 나타나지도 않았죠.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조여오더라고요.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성태에게 보증을 서준 것을 탐탁치 않아 했기에 되도록 저 혼자 알고 있다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3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집에 경고장이 날아왔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러더군요. 당신은 가족보다 친구가 최우선이에요? 그 돈 못 갚으면 우리 집도 다 날아가. 애들 생각은 하는 거예요? 당신 인쇄소도 위험하잖아. 그런 아내의 채근을 이기지 못해 결국 제가 직접 성태를 찾아갔습니다. 사업이 커지다 보니 분명 무슨 사유가 있을 거고 만나고 나면 얼마 뒤에 바로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성태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폐업 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당황한 저는 성태의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던 그 집 현관문엔 우편물만 잔뜩 쌓여있을 뿐이더라고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집안이 비었는지 아무 대답도 없었고요. 한동안 성태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며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제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설마 성태가 나한테 사기를 칠까? 설마 그럴 리는 없지. 그런 생각으로 버티던 제가 참 바보였던 거죠. 네가 그때 도장을 받아내고 돌아설 때 어떤 마음이었니? 내가 눈치 못 챈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였을지도 모른다.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믿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너는 내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린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혼잣말을 삼키며 저는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15년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성태가 지은 빚을 갚지 못했기에 제 인쇄소는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폐업했거든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죠. 처음부터 제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친구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처럼 장남이라며 늘 가족 책임에 치이던 놈이었고 제 앞에선 항상 허세도 내려놓고 울던 놈이었죠.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도장 찍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한테 언제 거짓말한 적 있냐? 그 한마디를 믿고 저는 수억짜리 보증 서류에 서명했죠. 그게 제 인생의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친구 대신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왔고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로 현실을 직면하게 됐죠. 기아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에 대해 전액 변제를 요구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고 저는 보지도 못한 돈이었으니까요. 눈앞이 하얘졌는데 아내가 서류를 들고 덜덜 떨면서 묻더라고요.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3억이라고 써있잖아. 괜찮을 거라며 다 해결될 거라고 했잖아. 당신한테 애들이랑 나는 안중에 있기는 해?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밤낮으로 저를 원망했고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리더라고요.
동생들도 제가 도와달라고 할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연락을 피하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부모 대신이라며 어려울 때마다 와서 약간의 돈을 받아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20살부터 50살이 되도록 저는 뭘 위해 살았나 싶어 슬펐습니다. 그런 저를 그 순간에는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고요. 원망만 쏟아내고 비난하기 바쁜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네가 사람 하나 잘못 믿은 대가를 왜 우리가 다 치러야 하나?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시는 장인어른은 제 얼굴조차 보지 않고 말씀하셨고 아이들마저 위축돼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저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들은 그 사이 이사를 5번이나 다녔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내는 버티다 못해 아이들 손을 잡고 떠나기로 했고요. 아내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더군요. 당신은 사람 하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버린 거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찾을 생각하지 마. 당신처럼 망한 아빠? 애들한테 부담이니까 절대 찾지 마. 그러는 아내를 보면서도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모두 아내의 생각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남은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나이가 들어 하려니 몸이 성할 날이 없었고 몇 해 전에는 공사장에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죠. 그 후로 몇 년을 재활치료에 매달렸지만 다리는 성해지지 않았고요. 다리를 절뚝이게 되니 허리도 아프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없어 일용직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 이력서를 수십 장 넣어봤지만 단 한마디면 끝이더군요. 다리가 불편하시다면서요. 면접관의 대답 같은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질문이었는데도 막상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 속이 뜨겁더라고요. 실업자가 된 채로 시간이 흘렀고 가진 건 병원비로 바닥난 통장뿐이었으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면접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몇 번의 면접에서 제 다리를 흘끗 보고는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소식이 없었죠. 차라리 대놓고 안 된다고 하면 기대도 없어 덜 아플 텐데요. 그렇게 수없이 떨어지면서 제 다리가 제 인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곤란해졌어요. 처음엔 냉장고에 있는 걸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라면 하나를 하루에 나눠 먹고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으면 소중해서 하루 종일 뚜껑도 열지 못했죠. 나중에 쌀도 떨어지고 공과금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밀려서 연락 하나 없는 날이 많아졌고요. 정말 굶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20살,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일자리도 있고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그때는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다 보니 더 아프고 힘들게 느껴졌죠. 며칠 동안은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어요. 식탁 대신 싱크대에 기대에 앉아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하지만 지갑이 빈 지 오래였고 그 지갑을 괜히 꺼내 손에 쥐었던 아따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혹시나 어디 숨겨둔 동전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다 웃음이 나더군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보기 힘들었거든요. 한때 인쇄소를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 숙인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구인 광고 신문에서 청소대행 구인 공고를 보았습니다. 장기 근무자 우대, 경력 무관, 나이 무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을 들었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만에 물을 넘기던 입에 밥을 조금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기운을 내야 면접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면접 장소는 지하철 2번을 갈아타야 했는데 교통비가 문제더군요.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남아있는 동전들을 긁어모아 봤지만 몇백 원이 부족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일용직일을 다니며 쓰다 남은 교통카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그 카드를 꺼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처 버스 매표소로가 단말기에 찍어봤습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해본 것이었죠. 그런데 잔액이 15,000원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의 교통비는 될 금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더군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제 손을 바라보게 되었죠. 굳은 살이 얽혀있는 손, 이제는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는 손을 보니 무엇을 위해 그리 아등바등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 손으로 무얼 더 할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이 없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면접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곳이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청소 일자리 면접 때문에 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절뚝이는 저를 보며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꺼림칙해하는 얼굴로 저를 관리자분 앞까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관리자분은 제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청소 쪽 일은 전혀 경력이 없으시네요. 일용직도 청소는 안 하셨고요. 예전에 하시던 인쇄소 일도 청소랑은 좀 다르고 몸도 불편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절박하다는 말조차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지금은 무슨 일이든 저에게 필요합니다. 솔직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고 침을 삼키며 참았던 감정이 입술 끝에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저는 그날 저녁에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또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건 관리자분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면접관은 그 관리자분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무기력이나 자책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감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청소대행 업체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를 굽혀 몇 번이나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제가 들을 수 없을 것 같던 출근이라는 기회가 저에게 온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닦으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든 손이 느리든 상관없었어요. 다시 한번 누군가가 저를 필요하다고 말해준 거니까요. 출근하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삶의 끈이자 숨통이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일했지만 누구보다 절실하게 닦으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닥에 고개를 숙여 최선을 다해 청소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다음 주 새벽이 되어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서기 전까지 혹시나 채용 취소 전화를 받을까 걱정을 하긴 했지만 말이죠. 드디어 출근을 한 날, 반장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청 힘들 수 있어요. 이 일이 생각보다 고된 일입니다. 괜찮겠어요? 그런 반장에게 저는 확신을 주기 위해 힘을 주어 대답했죠.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지겠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긴장도 됐고 솔직히 두려움도 생겼다고 할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여기서 더 물러날 곳도 없었기에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맡은 작업은 오래된 상가 건물의 내부를 새벽부터 청소하는 것이었죠. 반장이 처음으로 저에게 보여준 지하에는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증명하는 듯이 묵은 곰팡내가 배어있더군요. 천장 곳곳엔 물이 샌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많았고요. 바닥은 여러 겹의 얼룩으로 덮여 있었고 유리창은 햇빛을 거부하듯 뿌옇게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이제부터 이곳을 내가 다 닦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괜히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 자리야. 내가 할 일이야.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청소도구함에 꽂혀있는 헝겊과 걸레, 거칠고 무거운 밀대 하나까지도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이 낡은 도구들이 오늘부터 저의 손발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기도 했고요. 여기 유리창 먼저 닦아줘요. 저의 그런 감상들을 깨기라도 하는 듯 반장이 제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창문을 바라보았죠.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더라고요. 아직 닿기 전이라 잘 느껴지지 않는 그 햇살이 닿고 나면 반짝이며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군요. 세상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일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요. 마치 내 인생의 유리창도 조금씩 닦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걸레를 손에 꼭 쥐면서 어디부터 하는 게 좋을지 보았죠. 내가 다리 때문에 조금 느려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야.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닦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반장은 끌어당겨 한 사내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얼결에 그 손길에 이끌려 반장 뒤에 바짝 붙어섰죠. 저를 잡아당긴 반장은 속삭이듯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저기 오시는 분이 김씨 건물주님이야. 인사드려. 이 건물 매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건물에 애정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청소 대행까지 쓰면서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잘 보여. 반장의 말에 저는 허리 깊게 숙이며 건물주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청소 시작하게 된 김병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제 인사를 받더니 가던 길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으며 우는 겁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반장과 저는 당황하여 그 건물주를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보고 저도 울었고요. 끝을 향해 가던 그 어느 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한 사람과 다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바로 성태가
16년 만에 건물주가 되어 제 앞에 섰더라고요. 중마고라 불렀던 친구였고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날에는 제 세상에 가장 빛나는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인 그 성태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인 그 성태 말이죠. 그런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병수야, 나 성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상에, 제가 청소를 하기로 한 그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16년 전 저를 배신하고 사라졌던 김성태였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 말투,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 얼어붙은 그 표정까지 성태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더군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걸레를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죠. 어떻게 아직도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나 싶어 그저 멍하니 성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태는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울기만 하더군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큰 키에 정장을 잘 차려입은 채로 말이죠. 그렇게 조용히 한참을 울더니 결국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울음소리에 새벽부터 출근을 한 건물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뛴 건지 떨린 건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16년이었습니다. 성태가 저에게 어떤 말도 없이 그 빚을 남기고 떠난 그 세월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그 이름을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한 번쯤은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마주치게 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성태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랬던 것도 같아요. 저의 모든 것을 잃게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함께 보낸 30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던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저를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멀어졌어도 염려를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게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성태는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크게 망했었어. 나쁜 놈들한테 사기당해서 돈도 다 날리고 나중엔 진짜 죽으려고 바닷가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했어. 그러다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렸고 돈만 벌었다. 성태는 고개를 떨군 채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발을 디디려던 순간 이상하게도 네 얼굴이 떠오르더라.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서 처음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했어. 새벽에 인력시장 가서 줄 서 있다가 불려가면 철근도 나르고 시멘트도 퍼날랐어. 그 말에 바라본 성태의 손등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이 저에게도 느껴지더군요. 저 역시 그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몸이 익더라. 일당도 조금씩 올라가고. 어느 날은 운 좋게 한 건설 사장 눈에 띄었어. 나한테 일 처리가 꼼꼼하다고 같이 오래 일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장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공사 관리도 익히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저는 조용히 성태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성태도 보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성태는 그런 저를 여전히 울먹이는 얼굴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러다 작은 인연으로 리모델링 쪽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공사 따내고 현장 관리하고 견적 맞추면서 하나하나가 전쟁 같았지. 근데 희한하게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더라.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앞에 다시 못 서는 게 더 무서웠어. 성태는 감정이 복받치는지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한번 울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숨을 몰아쉬며 진정을 하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 시작했어. 소개로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내 명의로 된 사업체도 생기고 직원도 몇 명 두게 됐고. 하지만 돈이 쌓여도 마음이 비어 있었어. 그 공허한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 성태의 그 말에 문득 제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어떤 무게가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병수야, 내가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널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됐어. 너희 동생들도 모른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만 평생 너를 책임질게. 그날 성태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태가 떠난 후 제 안에 남은 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공허함뿐이었죠. 무너진 믿음 위에 다시 뭘 쌓아야 할지도 몰랐고 쌓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사라진 기분이었고요. 그런데 다시 성태를 만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싶다가 차라리 환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태는 조용히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너 덕분에 살아있었어. 그리고 매일 널 떠올리며 살아왔어. 이제 다 갚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 내가 다 갚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복잡하게 엉켜있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웠고 화가 났고 슬펐고 또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오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는 성태를 미워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죠. 왜 그랬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성태가 잘 살아있었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삼키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제 안의 모든 게 뒤흔들려 버렸으니까요. 정말 인생이란 게 언제 어디서 어떤 장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말, 그게 이런 거였나 싶더군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단히 걸어잠갔다고 믿었던 제 감정이 그날 그렇게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태는 저를 자신의 건물 청소 전담 관리인으로 고용해 주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아침마다 깨끗이 닦인 복도와 계단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청소 용역들을 관리하며 저도 나서서 건물 청소를 하거든요. 처음엔 계단 하나를 닦는데도 어깨가 뻐근했고 괜히 누가 볼까 조심스러웠지만 며칠 지나니 손에 익더군요. 무심코 내려다본 복도가 반질반질 빛날 때면 왠지 모르게 제 안도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사람들과의 단절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건물주인 성태는 늘 일정한 시간에 저를 찾아와 커피를 한 잔 건네고는 말없이 저와 함께 건물 복도를 걷자고 하더라고요. 말없이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군요.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기에는 16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걷다 보면 성태와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사실 다시 만나고 나서 며칠 뒤 성태는 조심스레 제 앞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그때 네가 떠안았던 빚이야.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넣었어. 지금이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빚 갚는다는 생각 하나로 버틴 시간들이었어. 그리고 혹시나 네가 날 용서해줄 날이 오지 않을까, 내 이야기를 네가 한 번만 들어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었어.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 돈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태의 얼굴엔 16년의 후회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눈에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역시 지난 16년 동안 고생을 했을 테니까요. 그 고생을 그 돈으로 모두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의 빚도 갚아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성태에게 받은 돈 봉투를 들고 저는 가족이 지낸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을 찾기 위해 처남에게 연락을 해서 겨우 알아내었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쯤은 머릿속으로 그렸던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그 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려서 한참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배를 누르고 안쪽에서 답이 오길 기다리면서는 너무나 초조하더군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얼굴엔 주름이 들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이었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묻더군요. 정말 오지 말라고 한다고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애들 결혼한 건 알아요? 손주들도 넷이나 돼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천천히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 봉투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더니 묻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받은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돌아앉아 훌쩍이며 울더군요. 그런 아내를 저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꼭 당신한테 건네야 할 것 같아서 왔어. 그동안 애들이랑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아내는 눈물만 흘리며 입을 닫더니 제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는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내오더군요. 그게 그날 우리가 나눈 전부였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무언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아이 둘과 함께요. 손주들이 저를 보고 할아버지하고 부르며 뛰어오는 걸 보는데 울컥하더군요. 그 조그만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16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작은 딸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해왔고 조심스레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예전처럼 왁자지껄 웃고 떠들 순 없었지만 조금은 어색한 웃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전 기억 속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가고 아이들과 손잡고 공원 산책을 하던 평범한 그 일상들이 마치 영화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그게 그렇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절절히 알겠더군요.
며칠 뒤 작은 딸 민정이가 조심스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16년의 망설임과 용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어디든 좋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민정이는 저 멀리서 저를 보고 서 있더군요. 16년 전에 헤어질 때는 애때 나가시였는데 이제는 성숙해진 모습으로요. 그 모습이 어찌나 반갑고 또 미안하던지 한 걸음에 달려가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저 서툰 웃음 하나 건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민정이는 작게 웃더니 말하더군요. 아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지금이라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딸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식사 한 그릇에 제 지난 삶의 후회와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 되면 집에 잠깐 들러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게.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가족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는 종종 아이들과 손주들을 만나게 되었죠. 아내와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세월의 무게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성태와의 산책길에서도 저는 차분하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맙다. 네 덕분에 나 다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됐어. 성태는 말없이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병수 너가 나를 받아준 것처럼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지난 16년을 견딘 제 자신에게 그리고 그 모든 걸 감내해준 가족에게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죠. 지금도 저는 가끔 그 복도를 성태와 함께 걷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다시 가족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느리지만 분명히 따뜻한 걸음으로요. 아내는 여전히 웃지도 않고 말수도 적었지만 가끔씩 저에게 점심 먹었냐고 묻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걸 보면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은 열렸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손주들은 주말이면 제가 일하는 건물로 놀러 오기도 합니다. 제가 닦아놓은 복도에서 장난감을 굴리고 성태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입가에 묻히며 그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이따금 울컥하더라고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늦게나마 무너졌던 가족의 틈을 조금씩 메어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고마운 기적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절뚝이는 발걸음으로 매일 복도를 닦고 성태와 나란히 걷기도 하죠. 손주들이 놀러오는 주말이면 손주들과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다 지나간 줄 알았던 삶이 이제야 조금씩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너졌던 시간 위에 이제라도 작고 단단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태는 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때마다 성태는 말하곤 하죠. 네가 날 다시 받아준 건 이 세상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야. 그리고 저도 늘 그 말로 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진짜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갚느냐는 거지.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도 배신도 후회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사랑과 용서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늦어서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 희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다시 되돌아가기까지는 굉장한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준 진심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되돌아온 진심 위에서 다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날 성태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저 매일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같이 밥 한 끼를 나누고 힘들 땐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평범하고도 단순한 진심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거라는 것도요. 이제는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되고 아내가 말없이 내민 찻잔 하나에 가슴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젠 그 불완전함마저 고마워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다시 걷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을 수는 있다고요. 지금의 저는 그 새살을 조심스레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듣고 계신 누군가도 저처럼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진심은 언젠가 꼭 닿는다고요. 저는 오늘도 복도를 닫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뒤늦은 걸음일지라도 그 길의 끝엔 따뜻한 온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여나 성태처럼 실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꼭 용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는 저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제대로 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맞다면서요. 그러니 용서를 구하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행복해지시고요. 모두가 행복해지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